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 중 하나인 인도입니다. 네, 인도죠. 청취자분께서 미래에셋의 타이거 인도니프티 50 ETF에 대한 아주 상세한 분석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보니까 단순히 인도가 유망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알차던데요. 인도의 소위 골디락스라고 불리는 경제 상황부터 이 ETF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시장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는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좋습니다. 이 ETF 투자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질문들,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사도 괜찮을까? 인도 시장의 진짜 강점과 약점은 뭘까?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들을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상품의 정체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타이거 인도니프티 50 ETF. 이게 정확히 어떤 상품이죠?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면요. 인도 대표 선수 50명으로 구성된 팀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인도 대표팀.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만든 상품이고요. 인도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프티 50 지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니프티 50이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S&P 500이나 한국의 코스피 200 같은 그런 개념이겠네요. 정합합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얼굴들이 모여있는 지수라고요? 네,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또 거래가 활발한 말 그대로 초우량 기업 50개를 딱 모아놓은 거예요. 50개요? 네, 이 50개 기업이 인도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약 45%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와, 대표성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ETF의 특장을 보니까 비환 해지 상품이라는 점이 눈에 띄네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꽤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환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인도 루피와 가치의 등락이 우리 수익률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대로요? 네. 예를 들어 니프티 50 지수가 10% 올라도 만약 루피와 가치가 원화 대비 10% 떨어지면 우리에겐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셈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고요. 물론이죠. 지수는 그대로인데 루피와 가치가 오르면 환차액은 얻을 수도 있고요. 인도 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통화 가치에도 함께 베팅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도 경제와 루피화, 이 두 개의 엔진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는 거군요. 그럼 이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네. 분석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도 경제 자체의 펀더멘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해자는 개별 기업의 독점적인 경쟁력을 말할 때 쓰는데 지금 인도는 국가 경제 자체가 거대한 해자를 파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국가 자체가요? 네. 고성장은 지속되는데 물가는 안정적인, 그야말로 이상적인 골디락스 국면에 진입했다는 거죠. 이미 세계 4위 경제대국이고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3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 강력한 해자의 정체는 뭔가요? 단순히 인구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구조적인 강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젊고 거대한 인구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내수 시장. 이건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입니다. 아, 탈중고 흐름. 네, 그 흐름 속에서 전 세계 공장들이 인도로 몰려들고 있죠. 외부 환경만 좋은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체질 개선이 있었다는 분석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투자자 구성의 변화를 지적한 부분이요. 바로 그 지점이 과거의 인도와 지금의 인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자료에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자생적 생태계요? 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 FII라고 하죠. 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인도 증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전형적인 신흥국 시장의 모습이었죠.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떠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게 신흥국 시장의 숙명 같았는데 이제는 국내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인도 시장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로 봐야겠네요. 네, 이제는 외국인이 팔아도 국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 DII라고 부르는데요. 이 DII의 강력한 매수세가 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아, DII. 네, 특히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적립식 펀드, SIP 자금이 그 중심에 있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훨씬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시장으로 진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도 경제라는 큰 그림은 정말 매력적인데 사실 ETF 투자는 결국 그 안에 담긴 개별 기업들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인도 대표팀 바구니 안에는 과연 어떤 보물들이 담겨 있는지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도가 꽤 높네요. 네, 그래서 상위 종목들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가장 큰 비중은 단연 금융 서비스 섹터로 약 37%에 달해요. 역시 금융이군요. 인도의 성장은 결국 금융의 성장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HDFC 은행이나 ICICI 은행 같은 거대 은행들이 선봉에 서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HDFC 은행부터 한번 보죠. 12.62%면 거의 이 ETF의 성과를 좌우하는 수준인데요. 네, 인도 최대의 민간은행입니다. 압도적인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낮은 비용에 자금을 조달해서 높은 마진을 남기는 은행업의 정석을 보여주는 곳이죠. 인도의 중산층이 성장할수록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기업이겠네요. 맞습니다. 소비가 늘어날수록 가장 먼저요. 두 번째는 8.71%를 차지하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군요. 워낙 유명한 기업인데 문어발식 경영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자료를 보니 AI를 통해 2027년까지 이익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하던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위한 약간의 과장 섞인 선언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릴라이언스는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부터 시작해서 통신 자회사 지오를 통해 인도 통신 시장을 평정했죠. 이제는 유통까지 장악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AI로 이익을 2배로 늘리겠다는 건 각 사업부에 흩어진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요. 아, 데이터를 연결해서요? 네, 예를 들어 통신사 고객의 데이터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유통 매장에 상품을 추천하는 식이죠. 불가능한 목표라기보다는 릴라이언스의 다음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야심찬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IT 기업들도 빼놓을 수 없죠. 인포시스와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TCS가 나란히 들어와 있네요. 두 기업 모두 인도를 세계의 소프트웨어 공장으로 만든 주역들이죠. 인포시스는 전 세계 1000개가 넘는 블루칩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 아주 안정적이고요. 그런데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TCS 자료를 보다가 정말 놀라운 숫자를 봤어요. 자본 수익률, ROCE가 무려 69.8%라고요. 하하, 네. 잠깐만요. 거의 70%잖아요. 제조업도 아니고 IT 서비스 기업이요? 그건 거의 돈을 찍어내는 수준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저도 그 숫자를 보고 다시 확인했을 정도예요.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네. 이건 이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IT 서비스업은 거대한 공장 설비 같은 유형 자산이 거의 필요 없어요. 아, 그렇죠. 사람이 자산이죠. 맞습니다. 가장 큰 자산은 인력이죠. TCS는 최소한의 자본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이른바 자본 효율적 사업 모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 시장 얘기도 흥미롭네요. 릴라이언스의 지오가 시장을 뒤흔들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포트폴리오에는 4.75% 비중으로 바르티 에어텔이 들어있어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있나요? 네, 바르티 에어텔의 전략은 정말 교과서적이에요. 지오가 저가 공세로 시장에 처음 진입했을 때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출혈 경쟁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에어텔은 프리미엄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더 비싸더라도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층을 집중 공략한 거죠. 아, 역발상이네요. 그렇죠. 그 결과 지금은 가입자당 평균 매출 ARPU라고 하죠. 이게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양이 아닌 진로 승부에서 살아남은 아주 스마트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인프라 투자를 상징하는 기업도 있겠죠? 모디 정부가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라센 앤 토브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인도 최대의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이죠. 라센앤토브로. 이 회사의 수주 잔고가 6.67조 루피,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이 넘어요. 100조요? 네, 앞으로 몇 년치 일감이 이미 쌓여 있다는 뜻이죠.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인도의 모든 인프라 건설 현장에 이 회사의 이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인도 건설의 대장주죠. 이렇게 보니 정말 인도 경제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거인들이 다 모여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도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마침 보내주신 자료에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시장 흐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정말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았죠. 가장 극적인 순간은 단연 2024년 6월 총선이었어요. 아, 총선. 처음 출구조사 결과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나오자 시장은 환호했고 주가는 폭등했어요. 모두가 축포를 터뜨리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달랐던 거죠. 네, 예상보다 여당 의석수가 훨씬 적게 나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바로 다음 날 니프티 50 지수가 하루 만에 5.93%나 폭락했어요. 와, 하루 만에 거의 6%가요? 네, 시가총액으로는 약 30조 루피, 우리 돈으로 500조 원 가까이가 증발한 겁니다. 저도 그날은 잊을 수가 없는데 출구조사만 믿었던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네요. 바로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자의 힘겨루기요. 정확해요. 이 총선 쇼크 이후에 그 구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을 것 같은데요. 네, 총선 이후에도 인도의 높은 주가 수준의 부담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 FII들은 2024년 하반기 내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시장은 그대로 무너졌을 거예요. 그랬겠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외국인이 던지는 그 막대한 물량을 국내 투자자 DII들이 전부 받아냈습니다. 전부요. 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매달 붙는 적립식 펀드 자금이 거대한 방어막이 되어준 거죠. 이건 정말 인도 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장면이네요. 외부의 큰 손이 아니라 내부의 개미들이 시장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결국 2025년 연말이 되자 상황은 다시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됐죠? 기록적인 저물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0.25%에 그쳤거든요. 이걸 본 시장은 이제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부풀었고 기업 실적도 좋아지면서 지수는 26,325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산타랠리를 펼쳤습니다. 와, 외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지켜낸 국내 투자자들의 완벽한 승리였네요. 그렇죠. 자, 이 모든 스토리를 듣고 나니 청취자분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 ETF에 투자하는 건 어떤가?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분석 자료를 보면 현재 니프티 50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22.8배 수준으로 나와요. 이걸 두고 중간 또는 상대적 고평가라고 분석하는데요. 솔직히 말해 절대적으로 싼 가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PER 22.8배가 성장성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운 숫자 아닌가요? 다른 신흥국 시장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만약 그 성장 스토리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분명 리스크 요인이죠. 다른 신흥국 시장 평균 PER이 15배 안팎인 걸 감안하면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 투자는 성장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시장이라고 봐야 해요. 만약 인도의 기업 이익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언제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 즉 분배금은 어떤가요?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라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온다면 좋으니까요. 연간 수익률로는 약 2.9% 수준으로 개선되는데요. 나쁘지 않은 수준이죠. 오, 꽤 되네요. 네, 성장 시장이라 기업들이 이익을 배당보다는 재투자에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자료에 나온 것처럼 분기별 지급액이 15원에서 70원까지 변동성이 꽤 크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2026 이후의 전망을 한번 보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2020년에는 기업이익이 14에서 16% 정도 성장하면서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죠. 14에서 16%요. 네, 니프티 50 지수 목표치로는 29,000에서 높게는 3만 포인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그리고 예정된 세제 개편 효과 등이 주요 근거로 꼽히고요. 물론 위험 요소도 있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위험 요소들도 잊으면 안 돼요. 첫째는 이 ETF의 높은 집중도입니다. 상위 10개 종목, 특히 금융 섹터가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 맞습니다. 인도가 내수 시장이 탄탄하다고는 하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그 여파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이라는 ETF를 정말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네요. 네,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ETF는 인도의 대표 기업들과 거시경제 성장 스토리에 올라타는 가장 표준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총선 같은 정치적 변수나 외국인 자금의 흐름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밑을 바치고 있는 강력한 내수 시장과 구조적 개혁,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 투자자들의 힘이라는 단단한 펀더멘털이 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네. 오늘 우리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주인의 교체였던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의 변덕에 휘둘리던 시장에서 이제는 자국 투자자들의 힘으로 버텨내고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시장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 네, 바로 그 점이죠. 바꿔야 할까요? 이 점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성공적인 인도 투자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